혹시 계약 한 건이라도 하신 분 계세요? 저 오늘은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계약 단 한 건도 안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다. 여러분, 여기 온 거 자체가 계약. 그렇죠. 아, 여기 들어오신 건 다 계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걸어오셨어요? 차 타고 차 타고 왔죠. 차 타고 왔죠? 네. 기름도 넣으실 수 있고 톨비를 냈을 수도 있고 교통카드를 찍었을 수도 있고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사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다 계약이에요. 여러분 신용카드 계약 이거 하나가 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계약들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살면은 이 계약은 공기하고 같습니다. 자, 계약서 쓸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잘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인터넷 같은 거 회원가입할 때 뭐 동의하라고 클릭 하잖아요. 그 약관 다 읽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동의 그냥. 네, 그냥 그런 거는 대충 넘어가고 그냥 다만 저는 이제 왜 회사랑 계약할 때 비율 관계는 조금씩 맞아요. 앞에 그 사항은 다른 계약서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대충 뭐 다 똑같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맨 뒤에 이제 뭐 계약 위반 시 세배 뭐 청구 뭐 그런 거, 청구 예. 이런 거 우리 허영지 씨는? 저는 계약 종료일이요. 아이돌. 네, 좀 네. 아, 예,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계약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보는 건 뭐냐면 내가 받는 거, 내가 갖는 것만 신경을 써요.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정말 세세히 적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계약이면 공증을 꼭 받아놔야 되고요. 제가 맡았던 사건인데 어떤 노인분이 사채업자한테 너무 급하기 때문에 10억을 빌렸습니다. 급전으로 10억을 빌려요. 그리고 담보로 자기 회사 주식을 맡깁니다. 그리고 꼼꼼히 계약서를 적죠. 뭐 변제일은 언제고 이자는 얼마고 뭐 이렇게 쭉 하고 뭐 나중에 소송이 붙으면은 뭐 어디에서 관할로 하고 이런 걸 다 합니다. 근데 사채업자는 사실 이때 이 회사를 뺏고 싶었어요. 돈 10억보다. 훨씬 더 알짜배기 회사거든요. 변제일이 됐습니다. 자, 4월 11일 날 변제일이에요. 이날 핸드폰 끄고 잠수를 타버려요. 변제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변제 장소가 상암동 소망 커피숍 이러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이 안 받아서 그 사람 잘못인 거예요. 하지만 변제 장소가 없으니까 그날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버렸. 일부러. 고의로 채무 불이행을 일으켜서 담보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변제 장소 같은 거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회사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론 법적 분쟁 엄청 하고 회사는 지켰어요. 회사는 지켰는데 엄청 고생했죠. 이렇게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탁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라고 있습니다. 공탁소에 가서 공탁서 2통을 내요. 그러면 거기 공무원이 공탁금 납입서하고 공탁서 정본 2개를 줍니다. 그거 가지고 그 공탁금 내면 돈 갚은 게 돼요. 10억 갚은 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돈을 조금씩 갚겠죠. 네. 그럼 뭘 받아야 되죠? 영수증.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셔요. 이 할머니가 수십 명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서 그 돈을 다 가로챕니다. 절대 처벌을 받지가 않아요. 저희 방에 오시는 이런 우수 고객들은 대부분 다 이래요. 전과가 쫙 있는데 다 불기소로 끝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 할머니 상대로 피해자들이 민사로 해도 지고 형사로 해도 져요. 뭐 심지어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도 받습니다. 어머나. 말도 안 돼. 할머니 수법은 뭐냐면 자기가 줬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돌려줬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그래 받은 건 맞아 유재환이한테. 근데 내가 유재환이한테 2,000만 원 갚았어라고 영수증을 줘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요. 3월 1일 날 유재환 씨한테 100만 원을 보내요. 송금. 그 다음 날 만나요. 3월 2일 날 만나서 아 참 영수증 하나만 써줘. 200만 원짜리로 어제 것까지 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고소가 되면 3월 1일자 송금증, 3월 2일자 200만 원짜리 영수증 다 모아서 내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 자기는 한 3, 400밖에 안 줬는데 2천만 원을 갚아준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나 세상에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당해요. 어떻게 써야 돼요? 3월 1일 날 송금 받은 100만 원과 3월 2일 현금으로 받은 100만 원 합쳐서 200만 원을 정의 영수함.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영수증. 자세하게. 그렇죠. 제가 이번엔 퀴즈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검찰 굿즈인데 검찰 굿즈. 네, 검찰 굿즈는 하는데 와.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와. 갖고 싶어. 맞추시면 네. 여러분 우리나라 이자 제한법이란 법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게 몇 프로일까요? 네. 2%? 최고 그런 또 제가 무슨 저점 쓰게 해주세요. 2.2는 낮은 거 아니에요? 네. 20. 근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요. 야. 24%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빌린 돈은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24% 이상 안 갚으면 돼요. 이건 1년입니다, 1년. 돈 필요할 때 보면 무담보, 무보증, 뭐 신용 등급 상관없이 뭐 100% 돈 빌려드립니다. 막 이런 광고 많이 하잖아요.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있으면 담보도 안 주고 뭐 신용 등급도 낮고 보증인도 없는데 돈 막 빌려줄 수 있어요? 나중에 괴롭혀서라도 받아낼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실검에 한번 올려보자가 제 목표인데 여러분 대출이 필요하시면 금융감독원에 보면 서민금융 1332라는 게 있어요. 대출이 필요하면 일단 여기부터 가보세요. 서민금융 1332. 예, 1342. 검색어를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이망 호시 대출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고 그 두 군데를 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빚이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도저히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 싶으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금융위원회에 가셔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좀 이용을 해보세요. 알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이 필요하시면 서민금융 1332라는 게 있어요. 서민금융 1332. 무담보, 무보증,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서민금융 1332. 네.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사채업자들이 선이자라는 걸 띄잖아요.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빌려줄 때 선이자 500만 원 띄고 1,500만 원만 줘요. 그리고 차용증에는 2천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그럼 1년 뒤에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야, 이거 어렵다. 무조건 이자는 몇 프로? 24%. 24%. 1,860만 원. 선이자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않아요. 법에서. 무조건 내가 빌린 돈은 1,500입니다. 그 1,500에 1년 이자, 최고 이자 24%. 그걸 계산하면 36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원금에다 이자 360만 원 합쳐서 1,86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밤에 돈 갚아라고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내가 돈 빌렸어요. 근데 밤에 전화하잖아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 빌렸는데 우리 처나,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돈 갚아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저 직장 동료 후배들한테 가서 야, 김홍 단장이 우리 돈을 갖다 썼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법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녹취를 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한 다음에
신고하세요. 신고는 금융감독원에 사금융 피해 상담 센터 그리고 한국 대부금융협회 아니면 대부업 피해 신고센터 아니면 경찰서 가서 그냥 신고하셔도 돼요. 신고를 하시면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말 법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좀 법을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고소, 고발, 진정이에요. 우리나라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은 전부 합치면 한 50만 건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사건이 200만 건이에요. 그 안에는 뭐 음주, 무면허, 뭐 식품위생법 위반 뭐 이런 거 다 포함됐는데 고소고발 사건만 50만 건 정도 되면 정말 많죠. 이 모든 사건이 궁극적으로 저기 계시는 우리 형사부 검사님들한테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분쟁의 거의 대부분은 형사부 검사들이 처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속상할 때가 많아요. 조사받는 분들이 뭐 말 좀 하려다 보면 예 아니요로 답을 하세요. 맞아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검사들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검사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들어주고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인 부분만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형사부 떠난 지가 좀 됐으니까 실제로 우리 형사부 검사들한테 한번 직접 한번 물어보시죠. 한번. 수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거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저희 단장님께서 검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화두를 던지셨는데 그때 이제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초임 검사 시절에 사건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겠다.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좀 열심히 들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당사자분이 1930년대생 이제 할머니셨는데 이웃집과 이 집 경계, 밤에 이제 누가 넘어왔다, 네가 넘어왔다, 내가 넘어갔다, 뭐 이런 걸로 싸우는 상황이었는데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30년대 생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린 시절을 일제 강점기를 지내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와타시와라고 시작해서 일본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녀 시절 그리고 결혼해서 자기가 피아노 강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막 인생 얘기를 1시간 반에 걸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1시간 반이 딱 지난 다음에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선배 검사님들이 당사자들의 말을 잘 들어주라고 하는 거구나. 맞아. 그런데 3일 뒤에 다시 고소장을 내고 가셨습니다. 아주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그 한을 풀어드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고 좀 허망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초임 검사 때 이제 받았던 사건이었는데요. 바람핀 남자의 부인과 상간녀가 서로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어요. 네. 바람핀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근데 상간녀 입장에서는 유부남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잘못을 한 건 남자분인데 서로가 어쨌든 간에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한 건 맞으니까 폭행으로 서로를 고소한 사건이 이제 두 사람을 이제 피의자로 해서 사건이 왔는데 법적으로 판단을 하면 두 분을 다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두 분 다 피해자잖아요. 많이 설득을 많이 시켰어요. 검사실에서 직접 두 분 다 이렇게 서로 지금 앙금이 있지만 결국 이렇게 뭐 전과가 생기거나 하면은 이 피해가 나중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서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불기소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이제 잘 합의를 시켜서 불기소 처분했던 게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상황을 되게 좀 중립적으로 본 게 중요한 거네요. 예, 이제 두 분 다 처벌을 받게 되면은 사실 더 큰 피해가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세영 검사님도 저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치매 초기 단계에 이제 증상을 보이는 할아버지 분이 이제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방에 약간 단골이셨어요. 굉장히 이제 한 20번 정도의 절도를 저질러서 오셨었는데 근데 이분이 참 특이한 게 늘 그 훔치는 물품이 정해져 있는데 그 생선이랑 와인 딱 이 두 가지만 훔치거든요.
좀 이상하다 뭔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인분이 그 생선이랑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늘 부인을 위해서 이걸 마트에 갔다가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을 처벌을 하면 사실은 이 벌금이 다 이 부인분이 내셔야 되는 돈인데 사실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약간의 치료가 있다면 나아질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청에서 그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해서 치료를 이렇게 잘 받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이제 선처를 하는 처분을 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첫 감사 편지를 그 부인분한테 이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뿌듯했다. 뭔가 사건들이 다 그냥 사람 사는 얘기인 건데 혹시 김수길 검사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수사 진술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거나 중요 사항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제 생각에는 좀 그냥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진솔을 하다 보면 네. 쓸데없는 TMI를 발설할 경우가 네. 있어요. 맞아. 오히려 그런 욕설이 생생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TMI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감정. 저희가 이렇습니다. 엄만 알지. 안돼. 아니 이거 사법부 소통 돼야 예, 되는 거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저한테 제대로 배우고 가겠습니다. TMI 알겠습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에 뭐 이렇게 좀 진술하시다 보면 그 TMI를 하실 수가 있는데 될 것 같아요. TMI를 하실 수가 있는데 뭔가를 좀 나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하려다 보면 좀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아, 다소 자기가 조금 불리하게 여겨질 수 있을지라도 그 부분도 이제 좀 털어놓고 나는 그러나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잘 알아서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